제1부 지식인의 은퇴. 윤호는 30년 동안 몸담았던 교정을 떠나 이제는 낯선 풍경이 된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신도시에 자리 잡은 35평짜리 아파트로 퇴직 후 삶의 터전을 옮겼지요. 교수로 재직할 때는 그저 잠만 자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그의 삶 전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윤호는 가장 먼저 서재로 향했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아내가 새로 들여준 원목 책상은 묵직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실록이 우거진 공원이 내려다 보였고 새소리가 간간히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푹신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한국 현대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집필할 계획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늘 발표 시기에 쫓겨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야말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시각으로 역사를 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수십 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책장 한가득 빼곡하게 꽂혀 있었고 그의 손때가 묻은 노트와 펜이 책상 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내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이거 좀 도와줘요. 창고 정리하다 허리 부러지겠네.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기꺼이 아내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상자를 나르자 은주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깟 상자 하나 나르는 것도 힘에 부치면 어떡해. 맨날 앉아서 머리만 쓰는 일만 하더니 몸이 완전히 굳었네. 그 말에 윤호는 그저 허허 웃었습니다.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한 배려가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은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아내와 자신의 노후도 저렇게 평화롭기를 소망했습니다. 은주,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매일 같이 산책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하면 좋겠네. 그러나 은주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영화는 무슨 영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 줄은 알아요? 공무원 연금만으로 생활이 될 줄 알아요? 나야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해서 그렇지 다른 집 남편들은 퇴직하고 나서도 사업을 하거나 강연을 다닌다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윤호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문에 바쳤고 그것이 곧 자신의 삶이라고 믿어왔는데 은주는 그것을 돈이 안 되는 일이라며 폄하했습니다. 나도 평생의 꿈인 책을 쓰고 있어. 그동안 못했던 연구를 마음껏 하려고. 윤호의 말에 은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책? 교수님, 그거 돈이 되긴 하나요? 당장 필요한 생활비는 어쩔 건데? 아는 사람은 다 해외여행 다니는데 우리는 맨날 방콕이나 하고. 당신은 교수 체면에 그런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그래요. 그 말에 윤호의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쓸데없는 짓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는 그저 서재에 틀어박혀 묵묵히 글을 쓰는 것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은주가 보는 자신은 더 이상 존경받는 지식인이 아닌 그저 놀고 먹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재에 다시 들어와 펜을 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워 보이는 아파트가 어쩌면 그에게는 자유로운 창작의 공간이 아닌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하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2부 가치관의 충돌. 며칠이 지났을까요? 윤호의 하루는 점점 정해진 틀에 갇힌 것처럼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은주가 내민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장보기, 화장실 청소, 전등 갈기 등 아내의 지시에 따라 집안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글을 쓰는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기 위해 은주의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은주는 그럴수록 더 많은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보, 양파는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썩으면 어쩌려고. 거기 먼지가 아직 그대로인데 청소는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칭찬은커녕 그의 노력은 늘 불만과 타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윤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다음부터는 더 잘할게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존경하는 남편이 아닌 집안일을 돕는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윤호가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사람이 집에만 있으니 기운이 없지, 책상머리에서 엉덩이 좀 떼라며 짜증을 냈고, 윤호가 밖으로 나가려 하면 나이 들어서 쓸데없이 돈만 쓰고 다닌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딸 내외와 손주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윤호는 모처럼 찾아온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는 손주를 안고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은주가 딸과 사위를 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지 알아? 내가 지겨워 죽겠다. 연금만 축내면서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서 책인지 뭔지 끄적거리고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주제에.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딸은 눈치를 보며 엄마 왜 그래라고 말하려 했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친구들 남편은 다들 퇴직 후에도 돈만 잘 벌어온다는데 이 사람은 교수까지 한 사람이 집에서 빈둥거리기나 하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아? 윤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문에 바쳤고 그것이 가족의 명예라고 생각했는데 은주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한심한 짓으로 치부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은 자식들 앞에서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이 모욕적인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서재에 앉아 찢어질 듯 아픈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지만 가슴속의 서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명예가 아내의 입을 통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인내해왔던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비참한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3부 찢겨진 꿈. 자식들이 돌아간 후 집안에는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그날의 수치심을 잊기 위해 밤낮으로 원고 지필에만 몰두했습니다. 펜을 든 손은 쉼없이 움직였고 찢겨진 자존심은 펜 끝을 타고 종이 위에 촘촘히 새겨졌습니다. 은주는 그런 윤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책. 그게 밥 먹여주냐고요. 돈도 안 되는 걸 왜 붙잡고 앉아 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재활용 분리수거나 좀 도와줘요. 은주의 목소리가 서재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글을 썼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 바로 이 원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완성되면 아내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허망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쌓여있는 종이 더미를 보고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이 쓸데없는 종이 쪼가리들이 집을 온통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느라 얼마나 힘든데 당신은 집에서 놀고만 있어요. 은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 위 원고 뭉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게 내 평생의 노력이 담긴 거라니까. 윤호가 소리쳤지만 은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윤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원고 뭉치를 움켜쥐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호는 허둥지둥 그녀를 뒤따라갔지만 은주는 이미 거실로 향하고 있었고 윤호의 눈은 불안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내가 다 버려줄게. 은주는 비명처럼 소리치며 원고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 숨겨진 이야기라는 제목이 적힌 표지가 찢기고 꼼꼼한 필체로 써내려간 수십 페이지의 원고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종이 조각들은 눈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호는 충격에 굳어버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열정,
그리고 존엄성이 종이 조각들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찢어진 원고는 그의 찢어진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헐떡이며 찢어진 원고들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네. 이런 짓 하지 말고 나처럼 좀 편하게 살아요. 당신이 돈을 안 벌어오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그 말은 더 이상 윤호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영혼은 파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원고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찢겨진 글씨들은 그에게 마치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와의 관계는 더 이상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를 파괴하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찢겨진 원고 조각들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 결혼 생활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찢어진 원고를 보는 순간 그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희망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되찾는 삶이었습니다. 제4부 홀로서기 연습. 이혼을 원하십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윤호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입 밖에 내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찢겨진 원고가 떠올랐고 그는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는 제 존엄성을 잃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윤호는 변호사에게 그동안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산 분할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절반을 나누고 예금과 연금까지 모두 분할해야 한다는 말에 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절반이나 줘야 한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돈을 잃더라도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이혼을 결심한 후 윤호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당신이 제정신이냐,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단호한 태도와 변호사까지 만났다는 말에 은주는 곧 현실적인 문제인 재산 분할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몇 번 크게 다투기도 했지만 윤호는 그저 법의 절차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마무리되고 윤호는 아파트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이 채 되지 않는 낡은 빌라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텅 빈 방에 덩그러니 놓인 책상과 침대, 그리고 찢겨진 원고 조각들을 모아놓은 상자만이 그의 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밥을 지으려 쌀을 씻다가 물량을 맞추지 못해 죽처럼 만들었고 세탁기를 잘못 돌려 셔츠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낯선 생활 기술을 배우느라 매일같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세제는 여기다 넣고 코스는 이렇게 맞추는 거야라는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웠겠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글쓰기 모임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이혼과 함께 찢겨졌던 자신의 꿈을 다시 이어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시니어 작가들을 위한 온라인 글쓰기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가입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가입이 승인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학력이나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글로써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윤호는 그곳에서 찢겨진 원고의 내용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노트북 자판이 어색했지만 그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고 사람들의 따뜻한 댓글과 피드백을 받으며 큰 힘을 얻었습니다. 교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네요.
정말 좋은 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할게요. 이런 작은 응원들이 그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존중과 가치를 돈이 아닌 새로운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5부 나의 새로운 서재.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호의 작은 원룸은 이제 그에게 가장 편안한 서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에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이제는 밥을 짓는 것도 빨래를 개는 것도 능숙해졌습니다. 더는 딸에게 전화해서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렀던 지난날을 회상하면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온라인 글쓰기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윤호보다 나이가 많은 시니어부터 젊은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호의 글에 담긴 깊은 지식과 통찰력을 존경했고 윤호는 그들의 새로운 시각을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찢겨진 원고를 모두 디지털 파일로 옮겨놓고 꾸준히 집필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커뮤니티 운영자가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호가 연재하던 글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를 눈여겨본 출판사에서 정식 출판을 제안한 것입니다. 윤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평생을 꿈꾸던 일을 드디어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혼자만의 서재에서 다시 만난 한국 현대사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그 부제는 단순히 책의 내용을 넘어 지난 1년간의 그의 삶을 요약하는 듯 했습니다. 책이 출판되고 윤호는 한 방송사의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살면 외롭지 않느냐고요? 외롭냐고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40년 결혼 생활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1년 저는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돈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제 인생의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많은 시니어 독자들에게서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윤호의 이야기가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는 진정한 권선징악은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찾아오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방송 잘 봤어요. 엄마랑 저랑 같이 다 봤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은주는 윤호가 예상치 못한 큰 성공을 거두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남편이 그저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닌 평생을 학문 연구에 바친 귀한 지식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호에게 있어 은주를 향한 분노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딸아, 엄마는 이제 혼자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거다. 나도 그랬던 것처럼 엄마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는 은주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오늘도 자신의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니터에 빛나는 하얀 종이처럼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디오 사연 극장 퇴직 후 감옥이 되어버린 집, 67세 이혼으로 탈출하다 잘 감상하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